린다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이 싱글맘은 새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매일 두 가지 일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어느 추운 밤, 그녀는 자신의 집 욕조에 누워 세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로 익사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린다의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바라볼 때 당신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나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뒤에 숨겨진 것은 인간의 탐욕, 왜곡, 그리고 냉담함입니다. 그럼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으로 돌아가 그 무서운 베일을 벗겨내고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시해 봅시다. 미시소가는 온타리오 호수 서쪽에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도시로 온타리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7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토론토 지역 내에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7개의 주간 고속도로가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도시의 위치는 다소 특이한데 호수를 사이에 두고 미국 뉴욕주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2003년 1월 18일 저녁 8시 30분경 미시소가의 한 경찰서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울먹이며 자신의 엄마가 목욕 중에 사고를 당해 지금 욕조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소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고 2층 욕실의 욕조에서 이미 숨이 멎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이름은 린다 앤더슨으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두 딸, 16살의 산드라와 15살의 베스였습니다. 그녀들은 경찰에게 저녁 6시경 친구 2명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러 나갔고 집을 나설 때 엄마는 술을 조금 마시고 목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찾다가 2층 욕조에서 이미 숨이 멎은 어머니를 발견했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울고 있는 두 자매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원래 그녀들은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연약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의 단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매들이 머물 곳이 필요했기에 산드라와 베스의 이모를 찾아 그녀들이 이모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집에 침입의 흔적이 없고 각 방의 물건들도 아무런 도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다가 사망한 욕실 내부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마치 린다가 목욕 중 스스로 익사한 것처럼 보였고 이는 전형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욕조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망사건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의심스럽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린다의 신체를 검사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고 낯선 사람의 지문도 없었으며 다만 혈액 속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100ml당 400m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허용 기준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명백히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욕실 캐비넷 옆에는 2개의 유리잔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고농도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탐문가 두 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린다가 매일 술을 마시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로 술에 취해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일까요? 린다 앤더슨은 1959년 폴란드의 포들라시에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자란 그녀는 어떤 계기로 인해 먼 캐나다로 건너가 정착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로 이주했으며 이곳의 풍토와 사람들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더불어 그녀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이상형인 카루빈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았고 곧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987년 린다는 첫 딸인 산드라를 출산했고 이듬해에는 둘째 딸인 베스를 낳았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네 식구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이었고 린다 역시 미래에 대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이 행복한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로빈이 외부의 유혹에 빠졌는지 아니면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내와 두 딸을 무정하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후 카로빈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두 딸을 키우는 무거운 책임이 한순간에 린다의 어깨 위로 전부 떨어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돈을 벌면서도 집에서 딸을 돌봐야 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낙천적이었던 린다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술로 자신을 위로하며 현실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걱정과 근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자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줄 수 없었고 세 식구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다투기도 했죠. 몇 년을 버틴 끝에 린다는 집에 남자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결국 새로운 남자친구 더그를 만나 곧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더그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착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냈고 린다는 더그와 함께 아들 로버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주 화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산드라와 베스를 향해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집에 없을 때 더그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산드라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계부의 학대에 맞설 방법이 없었고 더그의 협박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가까운 교회의 목사에게만 몰래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목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산드라에게 계부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엄마에게 말하겠다 라고 경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고 자매는 계속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2001년 더그의 가정폭력이 드러나면서 그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두 번의 실패한 결혼은 린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다시 새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산드라와 베스는 이미 컸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동생을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네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컸습니다. 고민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녀의 알코올 의존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고 자주 자신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도 술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이 상황은 주변 이웃과 린다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몇몇 사람들을 탐문한 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사망했을 때 욕실 캐비넷 위에는 두 잔의 보드카가 놓여 있었고 법의학자는 부검 보고서에 사망 원인을 익사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린다가 오랫동안 술에 의존해왔던 사실과 두 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자신들이 처음에 과하게 의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음주로 인한 익사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린다는 생전에 자신을 위해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각각 13만 3천 달러,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3살의 로버트는 6만 7천 달러, 약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산드라는 16살, 베스는 15살로 둘 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모가 자매의 후견인이 되었고 자매는 이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모는 두 자매의 불행한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그녀들을 각별히 돌보았고 로버트는 린다의 다른 친척들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11개월 후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3년 12월 산드라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찰리라는 젊은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며 이전에 큰 논란이 되었던 린다의 익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다름 아닌 린다의 두 딸 산드라와 베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경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두 소녀에게 속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건 당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 정보가 산드라가 직접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의 세부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찰리를 이용해 산드라 자매의 자백을 유도하는 잠입 수사를 계획했고 찰리도 경찰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찰리에게 감시 장비가 설치된 차를 제공해 비밀리에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찰리는 자주 산드라와 베스를 불러내 함께 놀았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원래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놀기 좋아했기 때문에 찰리의 초대를 항상 받아들였습니다. 찰리는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린다를 해칠 때의 과정과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두 자매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사건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들은 범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들을 간섭하지 않고 큰 돈도 손에 얻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녹화된 모든 비디오와 녹음을 백업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모든 경찰관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잔혹한 행위는 실로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에서 경찰은 그녀들의 범행 과정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엄마 린다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대부분의 수입이 술을 사는 데 쓰여 그녀들이 용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나 동급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장소를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들 역시 그런 생활을 꿈꿨습니다. 마침 엄마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금이 2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없어진다면 그녀들은 적어도 13만 달러, 약 1억 7,8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이미 계획해 놓았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간 후 그곳에 작은 집을 사서 마당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마초를 심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두 자매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모친 살해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색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부터 흉기, 그리고 익사에 이르기까지 검색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본 끝에 결국 어머니의 술 중독 습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농도의 술과 다량의 타이레놀은 간에 큰 손상을 주고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다량의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하라고 속여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1월 21일 경찰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산드라와 베스를 체포하고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그녀들은 청소년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으며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따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청된 녹음과 감시 영상만으로는 그녀들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자매가 이 모든 것이 그저 상상 속 이야기였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은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그녀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두 자매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녁 그 시간 그녀들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의 진술과 식당의 CCTV 영상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지만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당시 경찰은 매우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고 여기에는 욕조의 물 온도와 물 깊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욕조의 물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초기 부검에서 린다의 사망 시점을 고려했을 때 범죄 전문가들은 사망 시간이 6시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로써 산드라와 베스의 알리바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의 컴퓨터에서 알코올, 타이레놀, 혼합 사용 등에 대한 많은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친구들과의 채팅 내용에서도 어머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친구들이 계획을 도와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조사된 후 법의학자는 린다의 시신에서 채취했던 혈액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고농도의 알코올 외에도 안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코데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은 매우 강력했지만
경찰을 혼란스럽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베스의 3명의 동급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린다를 제거하는 계획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는 두 자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타이레놀 5정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그는 전화로 린다의 머리를 물속에서 최소 4분 동안 눌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며 그 역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 린다가 사망한 후 경찰의 의심을 피한 두 자매가 매우 거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어머니를 제거했는지 그리고 의심받지 않았는지를 여러 차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돈을 물쓰듯하며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마구 사들이며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리 없었겠지요.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두 자매에게 살인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딸들이 모친을 계략적으로 살해하고 한때 법의 제재를 피했다는 이 뉴스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캐나다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의 전개가 너무 믿기지 않아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두 소녀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린다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진실을 밝힌 검찰에게는 더 이상 자매들에 대해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눈에는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1월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산드라와 베스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개별 신문에서 언니인 산드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먼저 유죄를 인정했으며 베스도 뒤이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녀들이 자백한 범행 과정은 이전에 녹음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취하게 하고 약을 먹인 후 취한 상태에서 욕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드라는 장갑을 낀 채 취한 어머니의 머리를 물속에 눌러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 급히 집을 떠나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을 얻어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다는 혼자서 내 식구의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2가지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오직 술로 자신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린다는 자신이 힘들게 키운 딸들이 돈을 위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오랜 계획 끝에 완벽한 범죄를 준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드러나 그녀들에게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30년 동안 본 가장 강력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2006년 6월 반년이 넘는 재판 끝에 두 자매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래는 종신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모두 18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의 청소년 범죄법에 따라 그녀들은 청소년 범죄자로서 최대 1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더 적었고 그녀들은 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 나머지 4년 동안은 중간 거주시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관리 감독을 받지만 감옥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두 자매는 돈을 받은 직후 곧바로 사치스러운 소비를 시작해 체포될 당시에는 48,487달러, 약 6,64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회수되어 린다의 막내 아들 로버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두 자매에게 범행 조언을 해주고 타이레놀 5정을 제공한 남학생도 유죄 판결을 받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드라는 유죄를 인정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살 때부터 어머니의 남자친구 더그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그 악몽에서 구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동생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겨우 더그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들은 어떤 희망도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원한이 서서히 자라 결국 증오에 눈이 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처를 겪었고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될 당시 산드라와 베스는 모두 18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과 신분은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에서는 그녀들의 이름이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외부에서는 그녀들을 욕조 소녀라고 부릅니다. 현재 두 자매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고 신분이 비밀로 보호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생활 상태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산드라는 출소 후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에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엄마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편 베스는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았으며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의 지도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매우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료 변호사들 중 일부는 사건 당시 그녀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회가 그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두 자매에 대한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캐나다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6년만 감옥에 갇힌 후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캐나다 청소년 사법법을 수정하여 범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는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하며 판결이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08년 기자 밥 미첼은 산드라와 베스 사건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악명 높은 욕조 소녀들의 진실된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2014년에는 산드라와 베스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퍼펙트 시스터즈가 개봉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영화는 데들리 시스터즈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다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건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으며 허구적인 요소는 매우 적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산드라와 베스가 어린 시절 겪은 상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 돈에 대한 욕망, 범죄에 대한 무감각을 점차 키워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두 자매가 범행 후 보인 반응입니다. 그녀들은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완전 범죄의 짜릿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욕망의 미로 속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가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의 씨앗이 잠재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트고 언제 자라날지는 우리 마음속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욕망이 인간성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